예산안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둔 연방정부가 또다시 셧다운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민법 협상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 주정부의 학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드림 액트가 5일 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뉴저지 포틀리 한인 고교생들이 추진해 이뤄낸 위안부 기림비 건립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4일 발생한 엠트랙 사고는 열차 자동 통제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10여 년 후에는 의료 비용이 소셜연금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정부가 또다시 셧다운 위기에 빠졌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둔 오늘까지 이민법 협상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의 관건인 이민법 개정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 제안에 민주당의 거부가 완강해 시한 내 해결책이 마련될지 불투명합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민법 개정이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연방 정부가 셧다운 위기에 놓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180만 명의 다카 수혜자들에게 시민권 획득 통로를 열어주겠다는 당근을 제시하고 반대 급부로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 배정과 가족 초청 이민 대상 축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제안에 민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고 공화당도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더 강경한 이민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양당의 의원들이 몇 차례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공개도 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선을 그었습니다. 중재안이 멕시코 장벽 건설 비용 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화당은 셧다운 재발을 막기 위해 5번째 임시 예산안 처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0표가 필요한 상원 통과가 불투명한 현실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조속한 이민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가 음주 상태로 운전한 차량 추돌 사고로 NFL 인디애나폴리스의 선수가 숨진 것으로 알려지자 트위터에서 이 사건은 예방 가능한 수많은 비극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국경과 불법 이민 문제에서 강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주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 주정부의 학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드림 액트가 5일 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5일 찬성 69표, 반대 42표로 통과시키고 법안을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드림 액트가 지난 2011년 처음 발의된 뒤 하원은 계속 통과돼 왔으나 매번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칼 헤이스티 하원의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하원 민주당은 이민자가 사회와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뉴욕주의 공립학교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에게 보다 높은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당의 입장과는 달리 공화당은 드림 액트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세금이 불법 체류자를 위해 쓰여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드림 액트가 시행되면 서류 미비 학생들도 주정부 학비 지원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한편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하원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상원에서도 드림 액트가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뉴저지 포틀리 한인 고교생들이 추진해 이루어낸 위안부 기림비 건립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안부 기림비 건립 기금 모금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공식 발족한 포틀리 위안부 기림비 건립 후원회는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기금 모금 활동을 펼친 결과 현재까지 모두 6,745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오는 3월 10일 컨스티튜션 파크 개막식을 목표로 하고 있는 포틀리 위안부 기림비 조성 비용은 모두 3만 5천여 달러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인 고교생의 주축이 된 유스 카운슬 오브 포틀리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포틀리 위안부 기림비 건립 후원회는 일본 극우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인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위안부 기림비 조성권을 포틀리 타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낸 만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며 뜻있는 한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포틀리 타운 의회는 지난해 12월 위안부 기림비 건립 승인안을 표결에 붙여 만장일치로 가결시켰습니다. 포틀리 위안부 기림비 건립 승인은 지난 2016년부터 유스 카운슬 오브 포틀리의 학생들이 추진하기 시작해 1년 6개월 만에 일궈낸 결실입니다. 한국의 민주평통사무처가 잦은 사퇴한 박동주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회장의 사퇴서를 수리했습니다. 한국의 민주평통사무처는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잦은 사퇴서를 제출한 박동주 회장의 사퇴를 수리했다고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앞으로 회장 대행 체제 또는 신임 회장 체제로 재편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회장의 자녀 임기가 1년 7개월가량 남아 있었던 만큼 회장 대행 체제가 아닌 새로운 회장을 선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 회장 후보로는 현 엄수흠 수석 부회장, 황미광 수석 부회장 등과 박호성 전 민주평통 미주 간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회장 체제가 아닌 회장 직무대행 체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럴 경우 지난해 9월 개정된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 운영 규정에 따라 부회장이나 간사 가운데 김덕용 수석 부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맡게 됩니다. 지난 4일 발생한 엠트랙 사고는 위성을 이용해 모든 열차의 위치를 확인하고 제어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열차 자동 통제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고를 조사 중인 연방교통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선로는 메인 선로가 아닌 보조 선로였습니다. 화물 열차 회사인 CSX 승무원들이 열차에 실린 화물을 하차시키기 위해 메인 선로에서 보조 선로로 변경했었고 메인 선로로 변경되기 전에 이러한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엠트랙 열차가 시속 59마일로 달리다 이 선로로 진입해 화물 열차를 들이받은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해당 지역의 자동 신호 시스템이 고장이어서 사람이 수동으로 신호 시스템을 작동한 것으로 밝혀졌고 사고 당시 신호가 어떤 상태였는지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또 이번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위성 추적 장치를 활용한 열차 자동 통제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이 시스템은 위성을 이용해 모든 열차의 위치를 확인하고 제어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로버트 서멀트 연방교통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 시스템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장치라며 이 시스템이 운영됐더라면 이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엠트랙은 열차 자동 통제 시스템 설치를 준비 중이지만 그동안 정부는 엠트랙의 요구를 받아들여 설치 기한을 계속 연장시켰고 최종적으로 올해 말까지 설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10여 년 후에는 의료 비용이 소셜연금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소셜연금은 소폭 증가하지만 의료 비용 상승률은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메디케어 비용, 처방 약값의 변화, 그리고 소셜연금 증가를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메디케어 커버리지가 줄고 코페이먼트와 디덕터블은 현재 속도로 오른다면 은퇴자들이 병원과 약국에 지출하는 비용이 소셜연금의 반가량을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의료비 상승 추세라면 오는 2030년에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소셜연금 수령액의 50%가량을 의료와 보건 비용으로 지출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같은 전망은 2013년 연간 평균 수령액이 13,375달러였던 소셜연금이 2030년에도 10%에서 15%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인데 반면 치솟는 처방약값, 롱텀 케어 비용은 본인 부담을 포함해 시니어 1명당 연간 6,000달러에서 7,000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2030년이 되면 커버되지 않는 약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소득의 20%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메디케어 당국에 따르면 현재 의료 비용 상승률은 연평균 4.3%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로스앤젤레스가 가장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자가 막힌 도로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연간 102시간으로 유일하게 100시간을 넘겼습니다.
교통정보 분석업체 인릭스가 오늘 발표한 38개국 1,360개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 체증 정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LA는 2017년 정체 허비 시간이 102시간으로 91시간에 러시아 모스크바와 뉴욕을 앞질렀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로가 86시간으로 4위,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79시간으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LA는 같은 조사에서 6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가장 심하게 막히는 도로로는 뉴욕의 크로스브롱스 익스프레스웨이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체 때 평균 속도는 뉴욕이 시속 7.4마일로 가장 느렸고 LA는 시속 9.9마일, 샌프란시스코는 10.5마일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미국 운전자들이 교통체증으로 허비하는 비용은 연간 3,0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인릭스는 파악했습니다. 운전자 1인당 평균 비용은 1,445달러로 운전자들이 길에 쏟아버린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과 추가 연료 사용 등을 모두 고려한 수치입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놀기보다는 앉아서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많아 운동 부족이 되기 쉽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이런 이유로 유치원부터 5학년생을 대상으로 매일 20분 이상 휴식 시간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재추진됩니다. 셜리 터너 주 상원의원은 최근 오는 2019년에서 2020학년도부터 유치원에서 5학년이 재학하는 모든 공립학교는 매일 의무적으로 20분 동안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재상정했습니다. 터너 의원의 이 법안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는데 그동안 무산돼 왔습니다. 법안은 어린 학생들의 비만 등을 막기 위해 학교에서 충분히 놀이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터너 의원은 운동 부족으로 인해 비만, 고혈압, 심장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매일 TV나 비디오 게임, 스마트폰 등만 하느라 적절한 신체 활동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라도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할 수 있게 최소 20분간의 휴식 시간이 부여돼야 한다고 법안 재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적절한 운동은 학업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교육계에서도 학생들이 신체 활동을 할 수 있게 최소 20분의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충족하지 않는 학교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16년에 주 상하원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당시 법안 최종 서명권을 갖고 있던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거부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에서 경범죄로 체포된 노숙자 수가 지난 5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PD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체포된 노숙자 수는 14,000명으로 지난 2011년부터 5년 사이 31%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LA 고등법원은 최근 경범죄 혐의로 기본 35달러에서 최대 238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노숙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노숙자들이 거처를 마련하는 데 악영향을 미쳐 결국 노숙자 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노숙자들의 경범죄 처벌 수위에 대해 어느 정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남가주 일대에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국은 오는 9일까지 LA를 포함한 남가주 지역의 평균 최고 기온이 80도대에 웃도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더위는 오는 11일쯤 한풀 꺾인 후 14일부터 다시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고온 건조한 기후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브라이언 벤자민 뉴욕주 상원의원 보좌관 타이관 프레이저는 지난 2016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시아계 남성의 눈을 흉내내는 흑인 어린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사진을 올렸다고 4일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사진에는 아시안을 비하하는 인종차별 행동을 한 어린아이들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을 도와주러 갔다가 오히려 놀림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게시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은 성숙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뉴욕시 택시업계를 비관하던 60대 택시기사가 5일 오전 7시쯤 뉴욕시청 앞에서 머리에 권총을 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이 남성은 자살하기 수시간 전 페이스북에 뉴욕시와 주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이 택시업계를 망쳤다며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빌 드블라지오 시장,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 등을 원망하는 장문의 글과 함께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IRS는 세금 보고 시기를 맞아 가상화폐 매매 차익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고가 미진하다고 판단하고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벌금을 물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4년 전부터 가상화폐를 투자 자산으로 규정하고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있고 과세율은 과세 등급에 따라 달라지지만 장기 투자 이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0에서 20%의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민원 서비스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5일부터 민원실 오픈 시간을 기존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에서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30분으로 30분 확대했습니다. 또 7일부터 민원인들의 업무를 신속 처리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안내 데스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복사기 무료 사용 제도에 이은 것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어제 지난 30여 년간 6.25 참전 용사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뉴욕 지역 한 터키 커뮤니티 간 화합을 위해 노력해온 이브라힘 크루투루스에게 명예 서울 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2018년 차세대 이사 20명의 인준, 발대식을 한인회관에서 가졌습니다. 차세대 이사들에게는 뉴저지 한인회 배지와 이사 증명서가 주어졌으며 앞으로 뉴저지 한인회의 전반적인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2018 아시아 전통 공연 예술 경연대회가 지난 3일 뉴저지 버겐 아카데미 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대회에는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전통 음악과 무용을 배우고 익힌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은 오전에 눈이 예상되고 차차 비로 바뀌겠습니다. 눈과 비가 섞여 길이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39도로 섭씨 영상 4도, 밤 최저 24도, 섭씨 영하 4도. 목요일은 곳에 따라 맑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